서울 외곽 거대한 쓰레기 매립장. 해칠녘 붉은 노을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퀴퀴한 악취가 공기 중에 맴돌고 간간히 들리는 웃음소리와 고성이 뒤섞여 혼탁하면서도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를 자아냈다. 마지막 햇살이 쓰레기 더미 위로 쏟아지며 깨진 유리 조각들을 반짝이게 했다. 마치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삶의 단면을 보여주는 듯했다. 22살의 청년 김민주는 낡은 손수레를 끌며 묵묵히 쓰레기 더미 사이를 헤쳐나갔다. 건축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인 그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폐지를 줍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침착한 표정과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눈빛은 그의 내면의 정의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여행 민주는 낡은 고시원에서 독립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쉽지 않은 삶이었지만 그는 늘 꿋꿋했다. 민준이 묵묵히 폐지를 줍고 있을 때 앞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젊은 남자들이 한 노파를 에워싸고 억지를 부리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노파가 든 폐지 광주리를 빼앗아 땅에 쏟아버렸다. 경박한 웃음소리가 어둠이 내려앉은 공간에 울려 퍼졌다. 평생을 줍고 다녀도 맛있는 밥 한 끼 사 먹을 돈이나 벌겠어. 작고 굽은 허리에 백발이 성성한 박 여사는 묵묵히 땅에 떨어진 폐지를 다시 줍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꺾이지 않고 어떤 조롱에도 무너지지 않는 강인함을 보여주었다. 그 모습을 보며 민주는 분노를 느꼈다. 힘없이 떨어진 박 여사의 모습은 과거 온 가족을 책임졌던 외할머니를 떠올리게 했다. 민준이 앞으로 나섰다. 다들 어른이면 좀 어른답게 행동하세요. 힘없는 사람 괴롭히지 말고요. 젊은 남자들은 쓰레기 더미 속에서 폐지를 줍는 민준을 쳐다봤다. 그는 박 여사보다 나을 게 없는 모습이었다. 그들은 비웃으며 경멸적인 눈빛을 보냈다.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내 주제나 알아. 그중 한 명이 민준을 밀어 넘어뜨렸다. 하지만 민준은 다시 일어섰다. 침묵한다고 해서 잘못된 게 저절로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박 여사는 민준의 팔을 잡으며 말렸다. 됐네. 이 사람아. 젊은 사람이 괜히 나 때문에 험한 일 당하지 않게? 그냥 내버려 두게나. 하지만 박 여사의 만류에도 민준은 물러서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당하는 걸 보고 그냥 넘길 수는 없어요. 젊은 남자들은 민준에게 시선을 돌려 그를 가난한 폐지 줍는 사람이라고 조롱했다. 그들은 민준의 손수레를 도랑에 처박으며 깔깔 웃었다. 그러게 누가 함부로 나대래. 젊은 남자들은 그 자리를 떠났고 민준은 망가진 손수레와 여전히 떨고 있는 박 여사 곁에 남겨졌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박 여사는 민준에게 고마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꾸짖는 목소리였다. 내가 자네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때로는 그냥 혼자서 감당하는 게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일이라네? 민준은 조금은 실망한 듯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너무 오래 참으셨어요. 사람들이 다 침묵한다고 해서 잘못된 게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박 여사는 잠시 침묵했고 잠시 후 그녀의 눈빛에 약간의 놀라움이 스쳤지만 이내 감추었다. 민준이 떨어진 폐지를 줍고 있을 때 박 여사의 주머니에서 종이 조각 하나가 떨어졌다. 낡은 편지였다. 흐릿한 글씨로 미안하다는 말과 아버지의 지갑에 대한 언급이 쓰여 있었다. 박 여사는 급히 편지를 주워 들었다. 남의 물건을 함부로 보는 건 예의가 아니네. 민주는 묘한 눈빛으로 박 여사를 바라봤다. 무슨 비밀이라도 숨기고 계신가요? 어쩌면 할머니도 누군가에게 믿고 기댈 사람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때 아줌마, 나는 외침과 함께 어린 남자아이 하나가 달려왔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는 박 여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줌마,
내가 병뚜껑 주웠다. 이거 팔면 돈 좀 나올 거야. 긴장됐던 분위기가 누그러졌다. 박 여사는 미소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민주는 박 여사의 강인함과 불안함이 뒤섞인 모습을 지켜봤다. 돌아서기 전, 박 여사는 갑자기 민준에게 낡은 지갑을 건네주었다. 이 지갑 덕분에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네? 자네가 가지게. 고맙다는 뜻과 함께 경고도 담아서. 민주는 지갑을 들고 박 여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 지갑이 할머니를 살렸다니, 도대체 할머니는 어떤 일을 겪은 걸까? 그는 지갑을 꽉 쥐며 커다란 비밀을 움켜쥔 기분을 느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쓰레기 매립장에서 겪었던 긴장된 하루를 뒤로하고 작은 고시원으로 돌아왔다. 겨우 침대 하나와 낡은 나무판이 전부인 작은 방은 조용했다. 낡은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와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고시원을 감쌌다. 민주는 박 여사가 준 지갑을 열었다. 그는 그 특별한 선물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낡고 다른 지갑은 여기저기 꿰맨 자국이 있었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지갑을 건네던 박 여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이 지갑 덕분에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네? 며칠 뒤, 민준이 망가진 손수레를 수리하고 있을 때 박 여사가 갑자기 나타났다. 옆에는 어린아이가 낡은 빵 봉투를 들고 함께 서 있었다. 민준 씨, 손수레는 괜찮아요? 박 여사가 물었다. 이전의 일은 없었던 듯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민준은 고개를 들며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수리했어요. 지난번 일은. 아이는 빵 봉투를 내려놓고 민준의 팔을 잡으며 말했다. 아줌마가 그러는데 다음부터는 그 아저씨들이랑 싸우지 말래요. 나쁜 사람들이지만 아줌마는 형이 맞는 걸 싫어한대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고시원 앞 작은 포장마차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 민주는 가진 돈이 많지 않았지만 박 여사와 아이에게 국수를 대접했다. 좁은 포장마차에 희미한 등불이 켜져 있었지만 험난한 삶 속에서도 따뜻함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밥을 기다리는 동안 박 여사는 옛날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다.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는 마치 민준을 다른 세계로 데려가는 듯했다. 옛날에 가난한 한 남자가 해변에 좌초된 거북이를 구했는데 거북이가 그를 커다란 보물 창고로 데려갔지만 남자는 보물 대신 작은 돌멩이만 가지고 돌아왔다. 그 남자는 가장 소중한 것은 깨끗한 마음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민주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이야기를 들었다. 할머니 이야기 진짜 재밌어요. 그런데 할머니도 지금 진짜 이야기를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왜 이런 삶을 선택하신 거예요? 박 여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녀의 눈빛은 멀리 떠나간 듯 보였다. 잠시 침묵을 지키던 그녀는 힘겹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감당해야 할 짐이 있는 법이지. 때로는 그냥 살아남는 것 자체가 기적일 수도 있는 거라네. 이야기가 이어지려는 찰나, 젊은 여성이 포장마차에 들어섰다. 그녀는 평범한 하얀 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활기 넘치는 눈빛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에너지를 느끼게 했다. 그녀는 지역사회복지사 김지수였다. 지수는 민준과 함께 앉아있는 박 여사를 보고 놀라워했다. 민준 씨, 할머니를 아세요? 이분은 이 지역에서 가장 인정이 많으신 분이에요. 민준은 의아한 표정으로 박 여사를 바라봤다. 정말요, 할머니. 박 여사는 그저 미소 지으며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지수는 박 여사가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왔지만 자기를 드러내는 걸 꺼려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어쩌면 민준 씨는 운이 좋은 걸지도 몰라요. 박 여사님은 아무나 하고 같이 밥 먹는 분은 아니거든요. 저녁 식사를 마치자 박 여사는 갑자기 자리를 떠났다. 떠나기 전 그녀는 민준에게 지갑을 건네주며 무언가를 상기시켜주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민준이 지갑을 열자 낡은 동전과 희미한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사진 속에는 박 여사와 닮은 젊은 여성이 커다란 집 앞에서 서 있었다. 민준은 할머니의 미스터리한 과거를 엿본 것 같았다. 도대체 할머니는 누구신 거지? 왜 저런 삶을 선택하신 걸까? 그는 손에 든 지갑을 보며 비밀을 밝혀내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새벽녘, 서울 외곽 쓰레기 매립장에는 여전히 희미한 햇살이 비추고 있었다. 악취는 여전했지만 매립장은 일상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활기로 가득했다. 그 혼란 속에서 박 여사는 묵묵히 쓰레기를 줍고 있었다. 그녀의 마른 손은 플라스틱 조각과 맥주캔을 신중하게 분류했다. 멀리서 한 남자가 박 여사를 지켜보고 있었다.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는 김 형사였다. 그는 팔짱을 끼고 박 여사를 관찰했다. 무언가 의심스러운 점이 있는 듯했다. 박 여사가 쓰레기 더미에서 무언가를 주워들자 그는 다가와 비아냥거렸다. 할머니, 여기에서 귀한 거라도 주웠나 보네. 혹시 혼자만 가지려고 숨기는 건 아니겠지? 박 여사는 김 형사를 올려다봤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지만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등을 펴고 폐지 광주리를 움켜쥐며 말했다. 이 쓰레기 더미에서 가장 귀한 건 자존심밖에 없지. 그런데 형사님은 그런 건 필요 없을 것 같네? 김 형사는 웃으며 경멸적인 눈빛을 보냈다. 그는 한 발자국 다가서며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뭘 숨기는지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 네가 알아서 말하지 않으면 내가 알아낼 거야. 그때 민준이 손수레를 끌고 다가왔다. 그는 박 여사와 낯선 남자가 다투는 모습을 보고는 급히 달려왔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여기는 다들 각자 일하는 곳인데. 왜 남을 협박해요? 김 형사는 민준을 쳐다보며 웃었다. 내 놈은 또 껴드냐? 저 할망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네가 감싸는 거야? 아니면 쓰레기 더미에서 보물이라도 찾고 싶은 건가? 민준은 김 형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부자든 가난하든 옳고 그름을 알 권리는 있어요. 당신이 후회할 짓 하기 전에 여기서 떠나는 게 좋을 거예요. 김 형사는 잠시 주춤하더니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봤다. 그는 헛웃음을 치며 몸을 돌렸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하고 박 여사의 광주리에서 떨어진 작은 나무 조각을 발견했다. 그는 허리를 굽혀 나무 조각을 주워 들었다. 정교하게 조각된 나무 상자의 일부였다. 김 형사는 박 여사를 바라보며 의심에 가득 찬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보물을 숨겨두고 있는 건가? 날 속이려고 하지 마. 숨기면 절대 안 돼. 박 여사는 아무 말 없이 나무 조각을 집어들고 광주리를 꽉 껴안았다. 그리고는 뒤돌아서서 자리를 떠났다. 민준은 박 여사의 눈빛에서 불안한 기색을 읽었다. 그날 밤, 민준은 작은 고시원 방에서 홀로 앉아 박 여사가 준 낡은 지갑을 뒤적였다. 희미한 등불 아래에서 김 형사의 말과 박 여사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무 조각은 무엇일까? 왜 박 여사는 그토록 소중하게 숨기고 있었을까? 그리고 왜 김 형사는 그것에 그토록 집착하는 걸까? 민준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비밀의 일부분을 알게 된 것 같았다.
늦은 밤, 민준이 생각에 잠겨 있는 동안 김 형사는 멀리서 고시원을 바라보았다. 음흉한 미소를 띤 채 중얼거렸다. 곧 알아낼 수 있을 거야. 저 안에 뭐가 들었는지. 밤은 서울 외곽 쓰레기 매립장 위에 드리워졌고 흩어진 쓰레기 더미 위에는 몇몇 사람만이 남아있었다. 희미한 불빛이 멀리 떨어진 건물에서 비춰내려 공허하고 추운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바람이 쓰레기 조각 사이로 불어오른 소리만이 으스스하게 공간을 감쌌다. 김 형사는 다시 나타났다. 혼자가 아니었다. 함께 온 두 남자는 험악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는 쇠파이프를 들고 박 여사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할망구, 숨바꼭질할 시간 없어. 내 광주리에 숨긴 거 당장 내놓으시지. 김 형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박 여사는 두려워하지 않는 눈빛으로 김 형사를 올려다보았다. 그러나 그녀의 손은 떨면서 폐지 광주리를 움켜쥐고 있었다. 이 쓰레기 더미에 뭐가 귀하다고 그렇게 소란을 피우나. 자네가 찾고 있는 건 없을 걸세. 김 형사는 험악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내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알아. 순순히 내놓지 않으면 내가 직접 찾아내주지. 그는 몸을 숙여 박 여사의 광주리를 뒤지기 시작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몇 가지 물건들이 뒹굴었고 작은 나무 조각 하나가 나왔다. 그때 민준이 달려왔다. 그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돌아와 떨어진 폐지를 줍던 중이었다. 김 형사가 박 여사를 위협하는 장면을 본 그는 즉시 달려왔다. 뭐 하는 거예요? 그건 할머니 물건이에요. 함부로 만질 권리 없어요. 김 형사는 민준을 노려봤다. 내 녀석은 또 끼어드냐? 저런 할망구한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게 있다고 네가 감싸는 거야. 아니면 쓰레기 더미에서 횡재라도 하길 바라는 거야. 민준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돈이 많든 적든 옳고 그름을 구별할 줄은 알아야죠. 괜히 후회할 짓 하기 전에 여기서 나가세요. 김 형사는 피식 웃으며 민준을 훑어봤다. 쓰레기나 줍는 주제에 뭘 안다고 나서는 거야. 여기 괜히 나섰다가 너만 피곤해질 거야. 김 형사는 민준을 밀어 넘어뜨렸고 그의 부하들이 민준을 짓밟았다. 민준은 필사적으로 일어나려고 했지만 한 남자가 그를 붙잡았다. 그는 몸부림치며 김 형사에게서 나무 조각을 빼앗으려고 했다. 여기 있었군. 이게 내가 그렇게 숨기고 싶어 하던 거지? 김 형사가 비웃으며 말했다. 박 여사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외쳤다. 안 돼. 그거 만지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시지도 못하면서. 김 형사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내가 알아보지. 네가 더는 가질 필요 없어. 그때 한쪽 구석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이는 작은 나무 막대기를 들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용기가 가득했다. 저 아줌마 괴롭히지 마세요. 나쁜 놈들. 아이의 외침이 정적을 깨뜨렸다. 그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몰려들었다. 김 형사와 그의 부하들은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들은 이곳에서 오래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떠나기 전 김 형사는 위협적인 말을 남겼다. 두고 봐, 꼭 다시 돌아올 거니까. 너희 둘 다 가만두지 않을 거야. 김 형사가 떠나자 박 여사는 땅에 주저앉았다. 떨리는 손으로 나무 조각을 쥐었다. 민준은 걱정하며 그녀에게 다가가 물었다. 그 나무 조각이 뭐길래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박 여사는 고개를 저으며 불안과 피로에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는 모를 거야. 저건 그냥 평범한 물건이 아닐세. 함부로 남이 손댈 수 없는 물건이지. 나는 반드시 지켜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 밤 민주는 박 여사와 아이를 고시원으로 데려갔다. 작은 방에서 잠든 두 사람을 보며 민주는 복잡한 생각에 잠겼다. 그들의 삶은 민준이 지금까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 전부가 될 수도 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박 여사를 보호해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에필로그 장면에서 김 형사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고시원을 지켜보고 있었다.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그는 중얼거렸다. 곧 알아낼 수 있을 거야. 그게 뭔지. 민준의 작은 고시원 방 안에서 희미한 전구 불빛이 깜빡이며 좁고 답답한 공간을 겨우 비추고 있었다. 선풍기가 덜덜거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채웠다. 민준은 고시원 안의 작은 공간에서 박 여사와 마주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진지하고 연민으로 가득했다. 매립장에서 있었던 일 이후로 민준은 박 여사가 숨기려는 것에 대해 진실을 알아내기로 결심했다. 처음에는 민준의 질문을 피하던 박 여사였지만 변치 않는 민준의 진심에 마음을 열었다. 정말 내 이야기를 알고 싶나? 박 여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창밖을 향하고 있었고 마치 기억 속에서 무언가를 찾는 듯했다. 민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싶을 뿐이었다. 박 여사는 슬픔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한때 모든 걸 가졌었네. 행복한 가정. 번창하는 사업. 나는 남부지방에서 꽤 큰 운송회사를 운영했었지. 하지만 알지 않나. 가장 반짝이는 것은 가장 쉽게 부서지는 법이라는 것을. 박 여사는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내 하나뿐인 남동생이 내 회사를 빼앗기 위해 경쟁사와 손을 잡고 나를 집에서 쫓아냈어.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지. 친혈육에게 배신당하는 기분이 어떤지 아나? 그건 내 모든 것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내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네? 박 여사는 그때부터 숨어 살았다. 누구도 믿지 못했고 세상과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박 여사가 간직하고 있는 나무 상자 안에는 그녀가 계획했지만 실행하지 못했던 거대한 자선 사업에 대한 자료들이 들어있었다. 나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살았네. 그것은 내가 계속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였지. 내가 한때 높은 곳을 바라봤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는. 민주는 복잡한 감정으로 이야기를 경청했다. 깡마른 몸으로 폐지를 줍는 할머니가 한때 성공한 사업가였다는 사실에 놀랐다. 박 여사의 이야기는 마치 칼날처럼 그의 마음을 베는 듯했다. 할머니는 뭘 위해 사시는 거예요?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물었다. 그 질문은 그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듯했다. 박 여사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지만 강인함이 느껴졌다. 나는 희망을 포기할 수 없어서 살았네?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언젠가는 내가 지키려 했던 것이 빛을 볼 것이라고 믿고 있지. 민주는 박 여사가 준 지갑을 떠올렸다. 그는 지갑을 열어 낡은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 사람들은 할머니 가족인가요? 박 여사는 사진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은 촉촉해졌고, 그래. 그건 내 가족. 그리고 내 아들이지.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박 여사의 슬픔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박 여사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가족들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녀는 아들과 떨어져야 했다. 아이가 너무 어려서 내가 겪는 고통을 이해할 수 없었기에 안전한 곳으로 보냈지만 그 후로 다시는 만날 수 없었네. 박 여사의 목소리는 떨려왔다.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막으려 애썼다. 나는 마치 영혼이 없는 사람처럼 살았지. 아들을 다시 만나기를 바라면서. 영원히 아물지 않을 상처가 있지만 나는 희망을 포기할 수는 없었네. 민주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작은 책으로 많은 고통을 겪어온 박 여사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는 박 여사를 바라보며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도울게요. 할머니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저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박 여사는 민준을 바라봤다. 감격한 눈빛이었지만 동시에 걱정도 가득했다. 자네는 자네가 뭘 상대하고 있는지 모를 거야. 민준 씨, 어떤 것들은 싸우기에는 너무 힘든 것들이 있지. 민준은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어떤 어려움이든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할머니께서는 충분히 오래 버티셨어요. 박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먼 곳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리움과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동안 민주는 조용히 앉아 그녀를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소중히 해야 한다. 밤이 깊어가는 시간, 민주는 낡은 손수레를 끌고 다시 쓰레기 매립장으로 향했다. 그의 마음에는 불확실함과 불안함이 가득했지만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용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쓰레기 매립장 한쪽 구석에서 한 남자가 박 여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김 형사였다. 그의 얼굴에는 음흉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곧 알아낼 수 있을 거야. 그게 뭔지. 작은 고시원 방 안에서 전등은 여전히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는 작지만 꾸준하게 이어졌다. 고시원 방에서 민주는 박 여사와 마주 앉아 있었다. 민주는 박 여사에게서 받은 지갑을 앞에 놓고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몇 시간 전 매립장에서 있었던 일과 박 여사의 눈빛은 그에게 계속해서 떠올랐다. 나무 상자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 박 여사는 왜 그토록 그것을 숨기려고 했을까? 그리고 김 형사는 왜 그것에 그렇게 집착하는 걸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민주는 자신이 미스터리의 가장 깊은 부분에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민주는 박 여사를 고시원 옆 낡은 건물로 데려다줬다. 어두컴컴한 방에서 민주는 잠든 박 여사와 아이를 바라봤다. 그는 그들의 평화로운 모습을 보며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다. 어쩌면 박 여사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믿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는 박 여사에게서 얻은 용기를 떠올리며 속으로 다짐했다. 그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만 해. 늦은 밤, 민준이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김 형사는 멀리서 고시원을 바라보았다.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곧 알아낼 수 있을 거야. 그게 뭔지. 늦은 저녁, 쓰레기 매립장은 여전히 어둡고 황량했다. 폐허 같은 분위기 속에서 흩어진 쓰레기 더미만이 낡고 텅 빈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매립장 한쪽 구석에서는 김 형사와 그의 부하들이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김 형사는 낡은 쇠파이프를 들고 험악한 표정으로 박 여사를 찾았다. 할망구, 어서 그 상자를 내놓지 못해.
내가 숨바꼭질할 시간 없다. 박 여사는 차갑게 노려보며 떨리는 손으로 광주리를 움켜쥐었다. 쓰레기 더미에서 뭘 찾아내려고 그렇게 억지를 부리는지 이해가 안 가는군. 김 형사는 빈정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쓸데없는 소리하지 마. 내가 그 안에 뭘 숨기고 있는지 안다. 순순히 내놓지 않으면 내가 직접 찾아내주지. 그때 민주는 다시 나타났다. 그는 폐지를 줍기 위해 쓰레기 매립장에 왔다가 김 형사가 박 여사를 위협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급히 달려왔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함부로 만질 권리 없어요. 김 형사는 민준을 바라보며 비웃었다. 내 녀석은 또 끼어드냐? 저 할망구한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게 있다고 네가 감싸는 거야? 아니면 쓰레기 더미에서 횡재라도 하길 바라는 거냐? 민주는 흔들림 없이 김 형사를 바라보며 말했다. 돈이 많든 적든 옳고 그름을 구별할 줄은 알아야죠. 당신이 후회할 짓 하기 전에 여기서 나가세요. 김 형사는 고개를 젖히며 크게 웃었다. 쓰레기나 줍는 주제에 뭘 안다고 나서는 거야. 괜히 나섰다가 너만 피곤해질 거야. 그는 민준을 밀어 넘어뜨렸다. 민준은 다시 일어서려 했지만 김 형사의 부하들이 붙잡았다. 김 형사는 박 여사의 광주리를 뒤적거리기 시작했다. 광주리 속에서 폐지와 함께 나무 조각 하나가 떨어졌다. 찾았다. 내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게 이거지. 김 형사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박 여사는 필사적으로 외쳤다. 그거 만지지 마. 당신은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지도 못하면서. 김 형사는 웃었다.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곧 알아봐 줄게. 이제 할머니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 그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아이가 나타났다. 그는 작은 막대기를 들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용기가 가득했다. 할머니 괴롭히지 마. 나쁜 놈들아. 아이의 목소리는 캄캄한 밤을 울렸다. 주위 사람들은 소리를 듣고 달려왔다. 김 형사와 그의 부하들은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들은 이곳에서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음을 직감했다. 떠나기 전 김 형사는 으르렁거렸다. 두고 봐. 내가 꼭 다시 돌아올 테니까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김 형사가 떠난 후 박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나무 조각을 쥐고 있었다. 민주는 걱정하며 박 여사에게 다가갔다. 대체 그 나무 조각이 뭐길래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박 여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자네는 모를 거야. 그건 그냥 평범한 게 아냐. 함부로 남에게 넘겨줄 수 없는 거지.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 밤, 민주는 작고 낡은 고시원방에 앉아서 박 여사가 준 지갑을 바라봤다. 그의 마음에는 불안함과 동시에 단단한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박 여사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밤늦은 시간, 민주는 고시원 침대에 앉아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다. 그날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할머니가 숨기고 있는 나무 상자의 진실은 무엇일까? 김 형사가 그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도대체 그들은 누구일까? 수많은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민주는 불안하면서도 미지의 세계를 파헤치고 싶다는 강한 욕망을 느꼈다. 한편 김 형사는 멀리서 민준이 머무는 고시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사악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곧 알게 될 거야. 그게 뭔지 말이야. 어둠이 쓰레기 매립장을 덮었다.
희미한 달빛 아래에서 주변 건물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어두운 공간을 비추고 있었다. 매립장에는 여전히 흩어진 쓰레기 더미가 있었고 그 위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만이 을씨년스럽게 들려왔다. 김 형사는 2명의 부하들과 함께 돌아왔다. 그는 박 여사가 폐지를 줍던 곳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박 여사, 더 이상 숨바꼭질은 필요 없다. 네가 광주리에 숨긴 물건을 당장 내놓지 않으면 다 찢어버릴 거야. 김 형사는 으르렁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 여사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다만 손은 떨고 있었고 광주리를 꼭 쥐고 있었다. 그녀는 차갑게 대꾸했다. 이 쓰레기 더미에서 뭐가 귀하다고 그 난리를 피우나. 당신은 아마도 그 가치를 모를 걸세. 김 형사는 낄낄 웃었다. 더 이상 속이지 마. 내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스스로 내놓지 않으면 내가 직접 찾아주지. 그는 몸을 숙여 광주리를 뒤지기 시작했고 몇 가지 잡동사니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 와중에 작은 나무 조각 하나가 나왔다. 그때 민준이 달려왔다. 그는 망가진 손수레를 끌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다. 뭐 하는 짓이에요? 그거 할머니 물건이에요. 함부로 만질 권리 없어요. 김 형사는 민준을 돌아보며 비웃었다. 내 놈은 또 끼어드냐? 저 할망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네가 감싸는 거야. 민준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돈이 많든 적든 옳고 그름을 알 권리는 있습니다. 후회하기 전에 여기서 나가세요? 김 형사는 크게 웃었다. 쓰레기나 줍는 주제에 뭘 안다고 나서는 거야. 더는 나대지 마.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김 형사는 민준을 밀어 넘어뜨렸다. 민준은 다시 일어서려 했지만 그의 부하들이 붙잡았다. 그들은 민준을 쓰레기 더미에 던져버렸다. 그 과정에서 박 여사의 광주리에서 떨어진 나무 조각을 김 형사가 집어들었다. 찾았다. 네가 숨기려 했던 게 이거지. 김 형사는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다. 박 여사는 필사적으로 외쳤다. 그거 만지지 마. 당신은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지도 못하면서. 김 형사는 그녀를 비웃었다. 소중한 건 내가 알아서 판단하지. 이제 당신은 그걸 가질 필요 없어. 그때 구석에서 작은 아이가 나타났다. 아이는 조그만 막대기를 들고 있었지만 눈에는 용기가 가득했다. 저 할머니 괴롭히지 마세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이의 외침이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다. 주변 사람들도 소리를 듣고 달려왔다. 김 형사와 그의 부하들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들은 이곳에서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음을 깨달았다. 떠나기 전 김 형사는 민준을 노려보았다. 두고 봐, 꼭 다시 돌아올 테니까. 그리고 너희 둘 다 가만두지 않겠어. 김 형사가 떠난 후 박 여사는 주저앉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나무 조각을 잡았다. 민준이 그녀에게 다가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할머니, 대체 그 나무 조각이 뭐길래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박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자네는 이해 못할 거야. 그건 단순한 조각이 아니네. 그건 내가 꼭 지켜야 하는 것이지. 그날 밤, 민준은 자신의 고시원 방에 앉아 박 여사가 준 낡은 지갑을 바라보았다.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김 형사의 위협과 박 여사의 불안한 눈빛이 떠올랐다. 밤늦도록 잠 못 이루던 민준은 지갑을 열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 젊은 여인은 박 여사와 똑 닮았지만
지금과는 달리 밝고 활기찬 모습이었다. 그녀 옆에는 어린 남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민주는 그 사진을 보면서 할머니에게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는 박 여사를 도와 그녀의 아들을 찾아야만 했다. 다음 날, 민주는 박 여사에게 지갑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망설이던 박 여사는 결국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과거 잘나가는 사업가였지만 남동생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고 난 후 아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야만 했다. 하지만 그 후로 아들과 연락이 끊겼고 그 아들을 찾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이 지갑은 내 아들의 흔적과 같아. 나는 그 지갑을 통해 아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지. 박 여사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민주는 박 여사의 아픔을 공감하며 그녀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때 지수가 고시원으로 달려와 숨을 헐떡였다. 민준 씨, 큰일 났어요. 박 여사님을 노리는 사람들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들이 할머니에게서 나무 조각을 빼앗으려 하고 있어요. 민주는 지수와 함께 박 여사에게 달려갔다. 박 여사는 아이와 함께 고시원 옆 오래된 창고에 숨어 있었지만 그들을 뒤쫓아온 김 형사와 부하들에게 발각되었다. 김 형사는 낡은 쇠파이프를 들고 박 여사를 위협했다. 이제 도망칠 곳은 없다. 그 상자를 내놓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다. 민주는 박 여사 앞으로 나섰다. 그만하세요. 어째서 그렇게까지 하려는 거예요? 김 형사는 조롱하며 말했다. 너는 끼어들지 마. 이 일은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민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요. 저도 관계가 있어요. 당신들이 빼앗으려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이 담긴 소중한 물건이니까요. 김 형사와 그의 부하들이 민준을 공격하려 할 때 경찰들이 달려와 그들을 포위했다. 김 형사는 도망치려 했지만 결국 붙잡혔고 나무 조각이 담긴 상자는 민준의 손으로 돌아왔다. 민준은 그날 밤 박 여사의 방에서 그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편지와 함께 박 여사의 아들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편지에는 과거 박 여사의 동생이 그녀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고 그로 인해 박 여사가 모든 것을 잃고 아들과 헤어지게 되었다는 슬픈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민주는 박 여사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지키고 싶어 했던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 상자 안에는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지역 사회복지관에서 지수와 함께 박 여사의 아들을 찾는 데 필요한 도움을 요청했다. 지수는 아동보호단체와 실종자 가족 지원단체에 연락을 취했고 민주는 과거 자료들을 통해 박 여사의 아들의 정보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희미한 단서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며칠 후, 민주는 연락이 끊겼던 박 여사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는 과거 박 여사의 남동생과 함께 사업을 했던 사람에게서 연락을 받은 것이다. 민주는 흥분된 마음으로 지수와 함께 박 여사에게 소식을 전했다. 박 여사는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온 희망이 현실이 되자 감격스러워 말을 잇지 못했다. 드디어 그녀는 다시 아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다. 민주는 박 여사를 위해 아주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다. 그는 박 여사의 아들을 서울의 한 작은 공원으로 초대했다. 그 공원은 박 여사가 아들과 함께 자주 찾던 곳이었다. 박 여사가 먼저 공원에 도착해 있었고 그녀는 벤치에 앉아 손에 든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박 여사에게 다가왔다.
그의 모습은 사진 속 어린아이의 모습과 많이 달라져 있었지만 박 여사는 그가 자신의 아들임을 단번에 알아봤다. 그들은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다.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그리워했던 마음이 그 순간 폭발한 듯했다. 민준과 지수는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았던 박 여사가 마침내 행복을 되찾게 된 것을 보며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이번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희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 후, 박 여사는 다시 한번 자신의 자선 사업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받았던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되돌려주고 싶어 했다. 그녀의 사업은 이전보다 더 번창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민준과 지수 역시 그녀의 사업에 동참하여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 어느 날, 민준은 박 여사와 함께 과거 쓰레기 매립장으로 향했다. 그는 그곳에서 망가진 손수레를 수리하고 있었고, 박 여사는 그 옆에서 떨어진 나무 조각을 쓰다듬고 있었다. 할머니, 이곳은 이제 더 이상 절망의 공간이 아니네요. 여기는 희망을 다시 찾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곳이니까요. 박 여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자네가 없었으면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없었을 거야. 고맙네, 민준 씨. 민준은 박 여사를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박 여사를 통해 세상에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결코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감동,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싶다는 강한 의지가 샘솟았다. 그날 밤, 민준은 자신의 작은 고시원방에 홀로 앉아서 지갑을 바라봤다. 지갑은 여전히 낡고 닳았지만 민준에게는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찬 세상의 증표처럼 보였다. 민준은 지갑을 꽉 움켜쥐며 생각했다. 나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는 자신이 만났던 박 여사, 김지수, 그리고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을 떠올렸다. 그들의 용기와 희생은 민준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었고, 그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끼게 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작은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다. 그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었다.